자, 페이지 1쪽을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다고요? 광합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광합성을 일단 설명 좀 합시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후딱후딱 빨빨 나갑시다. 광합성은 뭐예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합성은 식물 세포 내 소기관 어디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에 쓰이는 재료가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이산화탄소. 네, 맞아요. 물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화학식으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화학식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뭘 받아서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다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포도당 화학식 아시는 분? C6H12O6. 내가 편한 대로 발음하는 거야. C6H12O6. 이게 포도당이죠. 나중에 배워 이 포도당의 구조식까지 여러분들 다 배우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굳이.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광합성의 일반식이에요. 호흡도 배울 텐데 호흡은 저거의 역과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기억을 해주고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쓰려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곧 반응물의 총 원자와 생성물의 총 원자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이거 숫자 한번 맞춰봅시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거 할 때 뭐부터 따지는 게 제일 편해요? 양쪽에 제일 개수가 없는 애들부터 따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누구부터 따질까요? C가 제일 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C가 왼쪽에는 뭐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다 뭐라고 쓰자? 앞에 개수 6을 쓰자. 일단 C는 맞췄죠? 안 맞으면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를 맞히는 게 편해요? 뭐를 어떤 원소를? 수소 H를 맞히는 게 편하죠. 여러분들 뭐 이걸 미정계수법으로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H가 여기가 12개인데 저기는 2개뿐이 없으니까 H2 앞에다 뭘 쓰자? 6을 쓰자. 그럼 몇 개가 됐어요? H는 맞았죠?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산소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산소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냐고? 18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18개 맞춰줘야 돼. 근데 앞에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뒤에 뭐? 12개만 있으면 되니까 O2 앞에 뭐만 쓰자고? 6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게 광합성의 일반식 개수까지 맞춘 겁니다.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6H2 플러스 6CO2가 C2H6O6 플러스 O2 6CO2가 6O2가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된다? 광합성의 일반식이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광합성 할 때 엽록체에서 얘네들이 재료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얘는 물이에요? 어디서 흡수해요? 뿌리. 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 아시는 분? 그거요. 오세관이요. 아닌데요. 삼투압. 네, 삼투 현상이죠. 오케이. 뿌리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뭐가 흡수가 된다고? 물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뭘 타고 이동해 와요, 입까지? 물관. 네, 물관을 타고 물관을 통해서 이동해 오겠죠? 그래서 잎에 인맥에도 물관이 있는데 그 물관을 타고 어디까지? 엽록체까지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흡수합니까? 기고. 네,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공변세포에 의해서 열고 닫히는 그 작은 구멍을 뭐라 불러? 기공이라 부르잖아요. 그 기공에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만들어진 이 포도당은 미생물들이 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에요. 기껏 만들어놨더니 미생물들이 다 처먹으면 빡치잖아. 그래서 못 먹게 만들어지자마자 얘는 뭐로 바꿔요? 예, 녹말의 형태로 바꿔요. 어디서? 잎에서. 낮에는 보통 어떻게? 이렇게 녹말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그런데 잎이 대부분의 식물은 잎은 광합성을 해야지 양분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얘를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든지 아니면 뭐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뭐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밤이 되면 다시 뭐로 포도당으로 바꿔 또는 설탕의 형태로 바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 양분,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어디예요? 에? 아는데. 체관. 그래서 이에서 뭐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보통 설탕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설탕 또는 포도당의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시킨다고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주라랴.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머리가 안 좋아서. 뭔 소리야? 미생물이 처먹지 말라. 잠깐만. 그럼 식물도 IQ가 낮아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찌 따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뭐 그딴 얘기야?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 갑자기 뭐야? 식물을 데리고 왜 IQ를 따져? 좀 그렇잖아. 야 동물은 IQ가 나빠요 이딴 얘기는 하지만 식물은 IQ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식물 보고 이건 찐따예요 그래서 서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유기양분이 생장에 필요한 꼭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한테 다른 미생물한테 뺏기지 않게끔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냥 녹말로 만들어서 녹말로 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왜 녹말을 다시 또 설탕 또는 포도당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시켜요? 체관에는 맞아요. 체관에는 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체판. 여러분 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체. 맞아 탈탈탈. 뭐 하는 거예요? 체는 탈탈탈. 와 좋다 탈탈탈. 입자가 큰 건 못 빠져나가고 입자가 작은 건 빠져나가는 거죠. 체판이 있다고. 그래서 입자가 큰 건 못 빠져나가요. 녹말 형태로는 못 빠진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해요. 뭐라 본다고? 단당류. 단당류. 아이씨. 당류. 여러분들 영어 할 때 맨날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에요. 하나. 단당류. 당 하나로 되어 있는 놈이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단당류입니다. 탄수화물에서. 그 다음에 이 단당이 두 개가 붙은 애가 뭐야? 이당류인데 이당류의 대표적인 게 설탕이에요. 설탕, 엿당, 젖당 이게 대표적인 이당류. 우리 소화 할 때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녹말 요게 다당류. 당이 개 많다. 그래서 녹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속에 저장하는 오랜만에 하니까 글리코젠 그 다음에 식물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한 한소는 얘는 또 뭐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출입하냐고. 마찬가지 기체니까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출입하게 된다라는 게 포도당의 광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밑에 뒤에서 호흡할 때는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지시약이 나와요. 지시약, 생명에서 나오는 지시약이 BTB인데요. BTB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다 써버릴까? 여러분 지시약 아시죠? 저 다 알아요. 알아요? 뭐뭐 알아요? 그 보라색 양배추. 그 시험에 안 나와서요. BTB요. 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시다. 메티 오렌지. 네, 맞아요. BTB, 메트로니 또 페놀탈레이. 페놀탈레,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네. 리트머스. 리트머스.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줏빛 양배추용의 따위는 시험에 안 나와서. 그 제가 제일 천연 좋아하는 지시약은 되게 많아요. 그 아니 그러니까 천연 지시약은 개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내가 알려드리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써볼게. 지시약 일단 지시약이 뭐예요? 산성하고 염료. 그쵸. 용액의 액성을 색깔 변화를 통해서 쉽게 알려주는 약품 그게 지시약인데 네 가지 정도만 씁시다. 네 가지만. 리트머스 많이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자, 이 PP가 뭐예요?
페놀프탈레인이에요. 과거 분사 뭐 이딴 얘기하지 말고 빨주,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BTB. 한 방에 가버립시다.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 변화는. 자, 푸른색 리티머스를 붉은색으로 바꿔버리는 게 산성 물질이에요. 중성은 알 필요 없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를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바꿔버리는 게 염기성 물질입니다. 오케이.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중성을 시켰는데 보통 빨간색 형태로 나오는 거, 살짝 염기성을 띠는 놈들, 그런 애들 보통 페놀프탈레인과 가지고 검증을 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한참 좀 내용이 어려워서. 메틸 오렌지는 빨, 주, 노. BTB는 노, 초, 파. 그래서 이따구로 배워요. 저따구로. 무무, 빨주, 노초파. 야, 빨주, 노초파가 무지개 순서잖아. 앞에 무만 붙였어. 그래놓고 3개씩 묶어. 요게 페놀프탈레인이에요. 산성부터. 그럼 뒤에 3개, 선생님 7개뿐이 없는데요. 이렇게 묶여야지. 겹치게.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고요. 또 어떻게 겹쳐요? 노초파. 이건 뭐가 된다? BTB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시작은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뭐 할 때 편해요? 중화반응, 화학에서 중화반응 할 때 되게 편해지게 될 거예요. 중화반응 할 때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메틸 오렌지가 산성에서 빨간, 중성에서 주황, 염기성에서 노랑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산성에서 빨강이고 중성에서도 거의 빨간색에 가까워요. 염기성에서도 거의 노란색에 가깝거든요. 근데 왜 이따구로 쓰냐?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중화 적정이고 그 다음에 염의 가수분해 이런 거 등등등 다 따져야 되거든. 되게 복잡한 내용 그때 가서 나올 건데 이렇게 써도 크게 무방하니까 요거 지시약까지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명을 하다가 왜 지시약이 나오냐? BTB 용액이 뭐 여기서 뭘 쓸 거라고? BTB 용액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광합성이 일어났냐, 호흡이 일어났냐 이런 걸 따질 거거든. 근데 이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무슨 기체일까요? 이산화탄소. 맞아요. 왜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야. 산성이 되잖아요. 진짜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그 산을 뭐라 불러? 탄산음료. 천재세요. 그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 그래서 BTB 대 CO2 양이 많아지면 뭐가 되는 거라고? 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뭘로 바뀌는 거야? 노란색이 황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량이 매우 적어져요. 물 속에서, 용액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성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염기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색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색이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적당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 실험에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면 BTB 용액을 가열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색이 돼요? 염기성이 돼서 청색으로 바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을 거예요. 그럼 뭐갑니까? 내 입김 속에는 뭐가 어떤 기체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걔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니까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맞아. 색깔이 뭐로? 노란색으로 바뀐다. 근데 이걸 왜 알아봐? 광합성하고 호흡할 때 광합성 결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기체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줄어들고 산소 기체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거꾸로 호흡은 산소 기체가 줄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뭐가 BTB의 색깔이 바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산소 기체는 BTB 색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뭐가 나옵니까?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걸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페이지 2쪽이 되겠네요.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분들 배운 겁니다. 뭐가 있죠? 뭐가 많을수록 네 맞아요. 온도 또 뭐가 있어요? 비리야. 응? 빛 빛의 색이 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 농도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중등에서는 안 배웠어요.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상해보세요. 물. 잠깐 물은 생명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이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물이 양이 적으면 광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뒤진다고.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광합성이 아니라 아예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충분하다는 조건을 줘야 돼요. 네. 고도와 기압? 잠깐만 고도와 기압이라는 얘기. 기압이 아니라 고도. 고도 설명해 보세요. 그 뭐지? 저기 높은 데서 자라는 배추 같은 거는 햇빛을 그 바로 직방으로 받아가지고 맛있잖아요. 잠깐만요. 고랭지 채소가 맛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햇빛을 직방으로 받아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햇빛이 직방으로 받고 산 밑은 햇빛을 안 받아요. 직방으로. 시원해서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뭘까요? 산소 농도. 산소는 광합성에 영향을 안 줘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영양체가 더 많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염록체가 많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많으니까 광합성량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이거는 동일한 염록체에서 염록체 하나에서 광합성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 니들 알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일단 영양소를 칭찬을 해줘요. 그건 비과학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식물한테 클래식을 실어주면 잘 자라고 식물한테 헤비메탈 들려주면 식물이 잘 안 자라. 연구 결과가 나오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식물들마다 사람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식물도 비슷할 거야. 헤비메탈을 들어주면 다 식물이 다 뒤지거나 힘들어 이렇진 않을 거라고. 표본이 너무 작다는 얘기야. 그것도 맞는데 아직 과학의 영어로 들어올까지 너무 니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딱 내가 얘기하면 니들 다 알아요. 뭐요? 증산들. 증산 적용은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하는 건데 광합성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습도. 아까 얘기했잖아. 물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거고 왜 자꾸 증산 적용 빨래 마르는 것 따위랑 비교하지 말자고. 광합성이 그렇게 단순 낮 시간. 낮이 길어야지 광합성을 많이 하죠. 그래 빛의 색이잖아 그게. 아유. 자,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 토양. 식물 종류에 따라서 깨끗한 물에서 돼지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네, 적응을 그렇게 안 한 애들이 있어요. 험한 세상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와 좋은데 돼져요. 적응을 못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나는 말 그대로 잡초야. 그럼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든. 근데 갑자기 오냐 이러면 안 되는데 환경이 너무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적응 어떻게? 깨끗한 공기. 자 그만해. 자 식물 잎에서 주로 광합성 일어나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죠.
식물의 초록색 빛만 계속 비춰줄 거예요. 2달 동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반사예요. 그렇죠. 니들은 참. 식물이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3원색 중에서 빨파, 초 중에서 빨강과 파랑은 흡수, 초록만 반사.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게 초록빛이 되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식물 잎에 초록색 빛만을 비춰주면 식물이 흡수하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합성을 못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해보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뭐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할게요.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곧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시광선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가시광선은 파장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가시광선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의 파장이에요. 이게 뭐라고? 가시광선의 파장이 영역대가 저렇다고. 나노미터에 나노 들어본 적 있죠? 네. 나노가 뭐예요? 접두산된 얼마를 나타내요? 작은 거. 아이씨 작은 거 맞다고! 왜? 개 작은 거 이러지? 저 알아요. 저 그거. 알면 얘기하라고. 10에 마이너스 6승. 그거는 마이크로예요. 9승. 네, 9제곱이 나노예요. 에이. 마이너스 12제곱 뭔지 알아요? 알아요. 피크. 네, 피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왜 놀래지? 미쳤다. 너 미친 건 맞잖아. 자, 요 나노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빨간색. 보라색이 파장이 길어요? 빨간색. 빨간색이 깁니다. 그래서 400 나노미터 대가 보라색이고요. 700 나노미터 대가 빨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는 거가 저렇게 된다. 그래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뭐가 광합성량이 달라진다. 오케이? 빛은 주로 청색광하고 적색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 빛의 파장. 예전에 이 빛의 파장 가지고 이용한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이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는데 3명이잖아요. 아니, 뭔 얘기야? 아니에요. 3명이라는 게 내가 뭔 얘기하는데? 그 자외선 구역하고 그 가시광선 그거 구역. 맞아요. 그거는 선스펙트럼에서 라이먼 발고 라이먼이에요. 하셨다 그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 생명 시간이라고 오늘 갑자기. 웬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웬데밖에 없는데. 좀 빛으로 문제를 받을 수 없잖아. 닥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자 얘가 핵함이에요. 저 알아요. 근데 미생물이잖아. 핵함은 미생물이죠. 식물성 미생물이에요. 식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놈입니다. 여기다 사람이 뭐를 뿌려 놓냐면 이 주변에 호기성 세균을 왜 튀어나와가지고 뭘? 나 진짜 수업하기 너무 열악한데. 자 호기성 세균을 뿌려요.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가 있고요. 혐기성 세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호기성, 혐기성 딱 들으면 알겠지. 아니. 좋아하고 싶은 호감, 혐, 혐오해. 노래 좀 해보세요. 어딜 보고 얘기해? 호감할 때는 너 보고 얘기했잖아. 그런가?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도 있어요. 걔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사는 환경에 따라 달라요. 이 핵함에다 뭘 뿌려놓는다? 호기성 세균을 뿌려요. 그럼 이 핵함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그냥 핵함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여기다 뭐? 빛을 비춘다고. 프리즘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여기서 어떻게 빨간색이 많이 꺾여요? 보라색이 많이 꺾여요. 꺾일 때, 굴절할 때. 빨간색. 이 적게 꺾여요. 죽일까?
그래서 빨간색이 저렇게 가고 보라색이 이렇게 갔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초록색은 중간쯤을 갔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빛이 색깔을 달리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 호기성 세균의 양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많다? 이 호기성 세균의 양이 빨간색 쪽에는 되게 많이 보이고요. 파란색 쪽도 되게 많이 보여요. 빛이 동동한 곳에. 그런데 초록색 부분에는 호기성 세균의 양이 거의 없더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 거기에 뭐가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초록색 기체, 초록색 빛을 받은 식물은 뭐가 잘 안 일어난다? 광합성 거의 못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런 문제들은 간혹 보게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정도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네. 아우 오랜만에 생명하니까 용어들이 막 안 나오냐? 짜증나.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뭐부터 하나? 온도 보자.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자, 여기가 온도예요. 이게 광합성량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 형태가. 온도가 높아질 때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계속 높아지진 않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다가 죽어요. 떨어지죠. 일정하지 않죠. 맞아요. 떨어져요. 네. 이 온도가 대충 36도, 5도 정도가 돼요. 근데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광합성량이 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단백질이 되져요. 분해돼서 단백질이 돼지는데 광합성은 무슨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파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익어서 그냥 식물이 죽어요. 익어서. 죽기 전까지도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40도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광합성량이 뚝 떨어진다고요. 용해도 세포가 변형돼서. 많이 가지 마시고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들마다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효소. 효소가 뭐예요? 네 글자. 효소 총매. 맞아. 몸 생명체 몸 안에 있는 충매다. 네 글자. 네 글자라고 그랬잖아. 체내 총무 생체 충매. 비슷했다. 생명체 안에서 촉매의 역할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두 글자로 효소. 광합성은 각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워요. 암반응, 명반응, 켈빈 회로, 3탄당이 4탄당이고 4탄당이 5탄당이고 5탄당이 6탄당이라는 걸 과정 하면서 다 우와 하다 화학식으로 다 배워요. 개빡쳐요. 싫다. 켈빈 회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네, 생명 2에서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 일반 생명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과정들마다 다 뭐가 효소가 사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효소들의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에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변성이 돼요. 효소가 작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광합성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예.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서 효소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 광합성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 몸 안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웬만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누구다? 효소. 근데 효소가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로 되는 효소가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효소의 기능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거의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은 저렇다. 그래프 형태는 저렇고 40도가 넘어갔을 때 왜 뚝 떨어지냐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먼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겠죠. 자, 그래프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 CO2 농도가 커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은 어떻게 나와요?
예,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왜 일정해져요? 더 못 먹어서. 못 먹었어. 엽록체 하나마다 총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당 만들어낼 수 있는 광합성량은 곧 녹말량은 정해져 있겠죠. 얘네들이 무슨 슈퍼 울트라 캡슐도 아니고 계속 드니까 우와 미친듯이 그럼 뒤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래서 당연히 수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 기억하고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뭐가 안 했어요?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합성량을 안 했죠. 예, 그거는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요. 중등에서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와 영상을 30분이나 찍었어. 훌륭한데. 설명할 때 이게 10분이면 다 끝나겠는데 그랬는데 와 늘리고 늘려서 아우 씨. 자 이게 빛의 세계예요. 이게 이산화탄소 방출량입니다. 아니다 흡수량이에요. 오랜만에 하니까 별게 다 헷갈리네. 요 마이너스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에요. 자 빛을 안 비춰줘요.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호흡은 일어나야겠죠. 맞아? 그러면 세포에서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총량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빛을 안 비춰주면 뭐가 일어난다고? 호흡만 일어나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빠져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많겠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길 테니까. 맞아? 그래서 뭐가 방출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음수에서.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점차 늘리게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날 거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지. 네. 그럼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광합성에 써버린다고.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에 그만큼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겠지. 그러다가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니까 외부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가 돼요. 동의해요? 네. 자, 이때 빛의 세기를 뭐라 본다? 보상점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보상점. 뭐라 한다고? 보상점. 정의가 뭐예요? 보상점의 정의는 광합성 양과 호흡 양이 같은 이때의 빛의 세기.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 그때 빛의 세기야. 그래서 뭐가 외관상 겉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CO2 출입이 없는 상태. 그때 빛의 세기를 뭐라 부른다고? 보상점이라고 부른다고. 뭔 얘기 이해돼요? 네. 곧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광합성에 써버렸어. 그러면 식물한테 계속 보상점하고 똑같은 빛만 띄워줬어. 그럼 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진 못해. 살 수는 있는데 버는 만큼 다 쓰잖아. 멈춘 거지 생장이. 맞아? 생장하면 되져요. 네 얘기는 난 100만 원을 거는데 200만 원 쓸 거예요. 언젠간 파산하겠죠?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네 말대로 버는 게 정해져 있는데 광합성에서 양분 만드는 게 정해져 있는데 나는 호흡을 통해서 그만큼 많이 태우겠다. 그럼 몸에 있는 양분이 조금씩 줄겠죠? 네가 삐쩍 마르겠죠? 그게 다이어트예요. 먹는 것보다 태우는 게 많아진다. 오우 살이 빠지는데요. 그게 다이어트예요. 식물도 근데 어찌됐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지겠죠. 실제로 심한 얘기인데 개한테 동물한테 애완용한테 먹이를 잘 안 줘요. 안 자라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사료 잘 안 먹이잖아요. 많이 먹여보세요. 많이 커요.
근데 많이 싸잖아요. 그거 안 예쁘잖아요. 안 먹여서 안 크는 거예요. 원래 종이 작은 애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키우는 애들 있잖아. 뭐좀 먹을 만, 미숑? 비숑? 뭐 많이 먹이잖아요. 많이 커요. 한 2배는 클 거예요. 근데 안 먹이잖아요. 안 먹이잖아. 아우 예쁘다 예쁘다. 그럼 먹을 거 좀 많이 주지. 요즘 애들은 먹을 것만 좀 환장하잖아. 왜? 평소에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애가 먹을 게 너무 많어. 차로 애 그만큼을 주라고. 내가 먹다가 지쳐서 그만 먹을 때까지 냅두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은 계속 처먹긴 해.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죠. 맞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이때를 뭐라고 한다?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포화라 간다고? 광포화점. 정의는 뭐야?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때 빛의 세기를 뭐라 부른다? 광포화점이라 부른다. 여러분들 이 값이 뭘까요? 요 값이 저 값이 저 값이요? 에너지. 아이씨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고. 빛이 없을 때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왜? 왜 방출해 이산화탄소를? 이게 호흡량이에요.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건 저거는 순광합성량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외관상 광합성량이라고 해요. 그럼 요 둘이 합한 건 뭐라고 할까요? 요 둘이 합한 건 총 광합성량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원래 빛을 안 비춰주면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네. 그런데 이만큼의 빛을 비추면 이산화탄소 방출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원래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야 되는데 왜 방출 안 하냐고. 그 방출 안 한 이산화탄소만큼도 광합성에 써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 전체가 총광합성량이에요. 와. 이게 총 수입이야. 근데 이게 지출한 내용이야. 그럼 내가 남은 건 이만큼이잖아. 그 뜻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총광합성량이 뭔지, 순광합성량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와. 너무 많이 했네. 자, 지울게. 그다. 저거 자네 저거. 준웅이 맞지? 그만 자. 잘 자네 저거. 여긴 강의실이 조그맣고 인원이 적어서 잘 보여. 아늑해서 잘 잔다. 환경이 문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거. 그걸 느껴? 신부인가 봐. 그게 느낄 정도면 호흡이 곤란하고 몸에 심각한 BTV인가? 뭐지? 저물좀 마시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영상 찍고 중간에 끊을 때 잠깐 쉬자고요. 우리 어쨌든 특강이 몇 시까지예요? 5시까지잖아요. 네. 4시간이라서 안 쉬고 할 수는 없어요. 나도 힘들어서. 중간 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특강 끝날 때까지 좀 참으세요. 네. 잠깐 쉬자고. 급해? 아니지? 네. 자, 증산작용 해볼게요. 뭐 할 거라고?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을 설명하려면 일단 뭘 얘기를 해야 돼? 공변세포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맞아? 네. 자, 왜? 증산작용이 일단 뭐죠? 어디서? 기공에서. 뭐가? 물이.
뭐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빠져 나가는 현상. 저게 증산작용이에요. 맞아요. 자, 증산작용의 왜 하냐고. 자, 첫 번째 증산작용 결과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이 빨리 올라와요. 밀려서. 맞아요. 체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수분량을 조절해 주겠죠. 네. 몸 안에 농도를 조절해 준다고. 체액의 농도를 수분량 조절해 준다. 두 번째 물의 상승 원동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예. 물이 지속적으로 중간에 끊기면 이게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요. 모세가 녀석이 지속적으로 쭉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이나 계속 날려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오늘 날씨 되게 추웠잖아요. 이런 날은 뭐가 얼어버려요? 수도관이 얼어버려요. 그럼 개 추울 때 수도관이 얼지 못하게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 중에 하나가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이 새겠죠? 쫄쫄쫄 흐르다. 흘러. 그럼 잘 얼어 안 얼어? 안 얼다. 여러분들 한강 잘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잖아. 아직도 안 얼었어. 왜? 흐르니까. 호수는 잘 얼어요. 안 움직이니까. 한강 얼어요. 오늘 같은 날씨가 아, 맞다. 고양이. 고양이. 아이씨.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한강 얼었냐고 그랬더니 개코 한다니까 고양이 얘기해가지고 고양이 액체 소독해가지고 놀래기 다 했잖아. 고양이. 자, 물의 상승 원동력 세 번째 뭐 역할이에요? 체온 조절해. 개가 더울 때 혓바닥 내밀고 헥헥대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이 수증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체 내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역할이 증산작용이 주된 의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증산작용의 의가 되겠고요. 자, 증산작용이 활발할 조건. 이건 뭐랑 똑같죠?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뭐 있지? 뭐가 안 났냐? 바람. 바람이 셀 때. 야, 바람이 센 게 왜 빨래가 잘 만들어요? 말리니까.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증발한 수증기가 그 근처에 머물겠죠. 습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얘를 딴 데를 갖다 버려주잖아.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진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 분다는 얘기. 이거 가끔 우기는 애들이 있어. 바람이 불면 빨래가 안 말라 있다는 개소리 하더라고. 빨래가 날아가요. 자, 그래서 증산작용의 이 얘기를 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자, 공변세포 얘기합시다. 공변세포. 공변세포는 뭐예요? 기공 주변세포란 뜻이죠.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아유, 그림차. 자, 요게 공변세포예요. 요게 뭐고? 기공이고. 자,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거든요. 제일 바깥쪽에서 내부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발음도 안 돼. 일반적인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런데 기공은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는 보통 띡띡띡띡 띡, 찍, 띡띡띡 이렇게 그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게 스트로마라는 게 그렇게 쌓여 있거든. 그래서 보통 세포 내 소기관을 그릴 때 여러분들 엽록체는 찍찍찍찍 이렇게 이런 형태를 그린다고. 상처 났듯이 칼자국 그런 느낌. 이렇게 이게 엽록체고요. 나만 그리는 거 아니야. 실제로 딱 보면 여러분들 저런 거 따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세포 내 소기가 미토콘드리아. 얘는 핫도그. 그 느낌. 요래 그리거든. 요래 핫도그에 케찹 뿌린 느낌. 실제 이렇게 그려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뭐라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있다. 미토콘드리아. 뭔가 찍찍 칼자국. 엽록체. 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생긴 게 저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공변세포에는 일반적인 표피세포에는 없는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고. 왜 남들은 없는데 얘만 있냐고. 광합성. 맞아. 왜 광합성하고 난리냐고 이 시기는. 자, 이 공변세포가 햇빛을 받아야 그럼 광합성을 하겠죠. 네. 그럼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안에 농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물이 땅에 들어가요. 그럼 표피세포, 저 광변세포가 빵빵해지겠죠. 뚱뚱해질 거 아니야. 물이 들어가니까 털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변세포는 안쪽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안쪽이 바깥쪽은 얇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와, 바깥쪽이 늘어나면서 얘가 쫙 벌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밤에는 광합성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얘가 공변세포 내에 농도가 높아질 일이 없잖아요. 물이 빠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닫혀요. 그래서 기공을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아주는 그러한 자동적으로 열고 닫는 개폐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공변세포에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할 거고요. 딴 반 수업들 하고 있으니까 수업 방해 안 되게 잠깐만 쉴게요.